투데이 핫경제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작년보다 낮아진 유가 등의 효과로 수입은 크게 줄어들면서 경상수지가 5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경상수지는 54억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7조 1,100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는 아직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5% 적은 상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김치 속 절임 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 제조 판매업소 총 1,830여 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하고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의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 약 50.2%가 월세 계약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 4,962건, 이 가운데서 월세 거래량은 5만 7,761건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1월에서 10월 기준으로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달에 선보일 갤럭시 S24에 탑재해서 소비자들의 일상을 파고들며 생성형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노트북, 가전 등 다양한 삼성전자 제품에 탑재될 수 있어서 삼성 가우스를 통한 확장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요즘 K브랜드가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방산, K컬처 저희가 방송에서도 계속 시리즈로 다뤄봤는데요. 해외에서 K브랜드의 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한우 분야입니다. 해외 매체에서는 한우를 지구상 최고의 고기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우 수출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활력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럼피스킨병이라고 하는 복병에 부딪혔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세계에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한우 수출의 현주소, 그리고 럼피스킨이라는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그 해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했지만 럼피스킨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있는 한우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재강 경인여대 반려동물 보건학과 교수, 황혜연 신선 PNF 대표 두 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이 연일 확산되면서 한우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럼피스킨이 과연 어떤 병이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럼피 스킨이 어떤 병인가요, 교수님? 예, 일단 럼피 스킨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그 방역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현재 수의사분들과 방역 공무원, 그다음에 축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좀 표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저 또한 이 공방수 수의사로 강원도 철원군에서 가축 방역 업무를 종사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 이 지금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방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진짜 마음이 참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럼프 스킨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동물 보건 기구라는 국제적으로 이제 WHO와 같이 이제 동물 쪽 질병만 관리를 하는 이 세계 동물 보건 기구에서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을 한 악성 가축 전염병입니다. 구제역이라던가 그 아프리카 스와인 피버 ASF라고 불렸던 이런 질병과 거의 동급의 아주 강력하고 그 피해가 큰 이런 일종 전염병인데요. 이 단어에서 보시지 럼피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결절, 혹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킨, 그래서 피부 쪽에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결절이나 혹이 다발성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고열의 증상과 그다음에 뭐 어떤 생산, 어떤 성장 이런 부분의 어려움, 그다음에 어떤 그 밖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가축 질병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성장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미 그 인도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발병을 했었었고 그때 한 200만 마리 정도의 소가 감염이 됐었고 그다음에 15만 마리가 이미 폐사가 돼서 국내에서도 이 유입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50만 두 정도의 백신도 비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질병이 터지면서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람한테 혹시 전염이 되나요? 어떤가요? 예, 사람한테 이제 전염이 되는 질병을 인수 공통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예, 럼피 스킨, 뭐 구제역 이런 질병은 전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유제품, 뭐 한우, 고기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유제품 우유라든지 한우, 고기 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절대 안전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얼마 전에 우유를 샀는데 뭐 8,000원 이렇게 1리터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근데 우유까지 만약에 못 먹는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또 가격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그러면 주요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이 질병은 모기 등 어떤 흡혈 곤충이 주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 자체가 어떻게 지금 전파되는지 추정을 하고 있냐면 그 해외 인접국에서 선박 등을 통해서 모기가 직접적으로 전달돼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산 근처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에는 그 모기들이 직접적으로 전파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흡혈하는 과정에서 이 질병이 확산된 걸로 현재 추정하고 있고 역학조사 결과가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구제역이나 그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그 AI 때는 막 그 전면적 이동 제한도 하고 도로에도 막 살균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전면적 이동 제한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확산되는 속도나 확산된 지역 이런 것들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그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대대적인 어떤 차단 방역과 어떤 스탠드 스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도로 위에서도 소독 조치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했었던 거고요. 현재 이 럼피 스킨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기가 직접적인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방제, 그 곤충에 대한 어떤 방제를 확실하게 한다라면 그렇게까지 대대적인 어떤 그 방역을 할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구제역 때 그 방역을 하는 조치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축산 농가의 피해가 크고 그 방역의 과정에서 그다음에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그 교통 차단이라던가 뭐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지금 적절하게 지금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구제역 때는 보면 막 선제적 살처분 이런 것까지 막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 발생하고 이러면 그 처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통? 지금 럼피 스킨도 일종 가축 전염병인 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인 그쪽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을 그려서 아마 선제적인 그 살처분 조치는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SOP라고 해서 스탠다드 오퍼레이티드 프로시드라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런 그 과정들을 다 이미 그 매뉴얼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살처분 이후에도 어떤 이제 환경적인 오염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질병의 전파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한우를 즐겨 드시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요. 럼피스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걱정이 많을 텐데 다행히 우유라든지 쇠고기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전혀 걱정 없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 절대 무해하다라고 분명히 방역 당국도 밝혔고 또 EU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한우가 흔히 우리가 내수용으로 우리 국내에서만 소비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우도 어엿한 수출 상품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수출을 이제 막 초입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인의 입맛을 잡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럼피스킨이 만약에 확산될 경우에 한우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데 그게 성공한다 그러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우 수출 국가로는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꼽히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우 수출과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수출 또 유통 그 천병으로 이렇게 활약을 현장에서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한우 유통 수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국 한우협회 자료에 따르면 11월 2일 기준 전체 한우 수출 물량 52톤 가량으로 네네. 홍콩, 말레이시아, 몽골, 캄보디아 등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네. 전년 동기간 대비 44.5% 증가한 물량입니다. 네, 그러면 전년보다 하여튼 거의 1.5배 가까이 이제 올랐다라고 이렇게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 보면 이제 연도별로 수출이 줄었을 때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계속 2022년, 2023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한우 업계에서 또 유통하는 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겠네요, 분위기가. 수출은 맞습니다. 네. 한우 수출이 한우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한우 수급 조절이 우리 내수 시장 소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우가 어떤 때는 과잉돼서 공급되고 또 어떤 때는 확 부족해서 가격의 급등락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농식품부와 우리 전국 한우협회 등등 업계를 중심으로 한우업계가 합심해서 한우고기 수출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모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서서히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4톤에 불과했던 수출 물량이 올해 목표량이 200톤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우 수출 목표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수출 확대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우가 점점 잘 수출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선 내수 시장의 한계로 인해 수출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약간 잘못된 분석일 거다. 네네. 물론 내수 시장 규모 대비 한우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한우 수출하기 위한 노력은 예전보다 해왔던 일이고 네. 해외 시장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전국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저희 업체는 같은 업계에도 공격적으로 수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식품부 수출 장려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우리 내수가 내수만의 한계가 있어서 수출을 시도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한우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한류 문화, 그다음에 이제 네네. K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이런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한국 드라마를 이제 보시면 네.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 한우 먹으러 가자라고 네네.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한우라는 음식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고급화된 음식이구나라는 네네. 어떤 이런 인지도가 일단 전 세계적으로 퍼진 부분들이 네네. 이제 첫 번째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이슬람권 국가들이
어떤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었는데 일본의 이제 와규가 어느 정도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와규와 경쟁을 할 수 있는 한우에게 새로운 어떤 기회가 네. 생기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동남아권 국가 중에서 1인당 고기 소비량이 약 7kg 정도 네, 네. 되는 예.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네, 그 네. 소비량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생산량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우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 이슬람권의 종교적인 이유랑 그다음에 어떤 와규의 대체 내지는 어떤 더 우월한 상품으로서의 가치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나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축이라든지 도축 시설이라든지 유통 단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슬람권에 수출하기 위해서 약 이슬람이 뭐 대체로 지금 19억 명, 20억 명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할랄 인증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현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랄 인증을 받은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또 사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약간 기피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할랄 식품을 제조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할랄 식품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케이팝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슬람권 국가들의 침투력이 굉장히 높고 용이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현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계시니까요. 해외에서 바라볼 때 우리 한우에 대해서 인기라든지 이미지 과연 어떻습니까?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게 어떻습니까? 업계에서. 네네. 저희 사회자님께서도 유튜브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봅니다. 평소에. 네. 유튜브는 한우를 검색하면 외국은 크리 에디터리 업로드하는 영상이 상당히 네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우 이런 거 음식에 대한 그 유튜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리법이라든지 뭐 그 맛에 대한 평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남자들인 것 같고요. 네. SNS를 중심으로 하는 한우 관련 영상이 상당히 많이 업로드되고 네. 팔로워하는 상당한 것이 해외 인기의 척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업체도 서울지사가 위치한 마장동의 한우를 먹기 네네.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마장동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뭐 종로나 명동이나 홍대 앞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주 대폭 늘었거든요. 코로나19 네네. 이후에. 근데 네. 마장동에도 많이 찾고 있어요, 진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느 나라 쪽 사람들이 많이 오던가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아, 중국 들어오고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오시고. 네. 영국 남자 그 유튜버 저도 봤거든요. 그 실제로 뭐 우리 호떡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우까지 또 요리법 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까지 잘 봤는데 네. 이런 게 더 퍼져서 네. 전 세계인들이 다 한우에 대해서 잘 맛도 알고 또 그 품질에 대해서도 알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한우가 이제 맛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네네. 뭐 전부 모두 알고 계신 마블링, 네네. 마블링의 차이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 이 마블링이라는 걸 조금 더 이제 깊숙이 좀 파악을 하면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인 이 올레인산이라는 게 네네. 함유되고 있고 그다음에 와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50에서 한 60% 정도 사이에서 네. 이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우도 거기에 걸맞게 더 우월하게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와규보다 더 이런 올레인산 이런 함량이 더 높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품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따라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맛이 훨씬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 와규에 거의 근접한 네.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해외에서도 와규는 사실 글로벌적인 인지도가 아직은 우리 한우가 조금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네네. 맛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못지않다라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골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실제 저도 집에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넘게 한우를 키워서 대학원까지를 다니고 했는데 근데 하나 이제 직접 저도 매일 염을 쓰고 밥 주고 똥 치우고 다 해보면서 최근에 한우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보면
옛날에 이제 한우를 우리가 땅이 좁고 그래서 그런지 방목하는 게 아니라 비육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방이 좀 많고 마블링이 많고 이런 걸 좋아한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 아미노산 이런 게 높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냥 비육하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상식과는 좀 다른데 어떤가요? 그런 부분이 품질 면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세계 진출을 좀 염두에 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이라고 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과거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블링 중심의 네. 비육 중심의 이런 형태의 어떤 소고기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맛이고 맛있다라고 느껴지지만 해외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배합 사료를 그 옥수수 기반의 배합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목초지대에 방목을 하면서 그렇죠. 예, 운동량도 많고 이런 형태로 키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적고 네. 소위 뭐 얘기를 해서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호되는 어떤 스테이크 고기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고기류가 더 선호가 되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형태 만들었던 그 한우의 형태가 그쪽에 완벽하게 솔직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 없다 보니 우리나라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의 함량이 사실 높으면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 그래서 요즘은 사양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학화가 돼 있어서 네. 예, 모든 것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실제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한국 수출용 그 한우 마블링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따로 키운다 이런 걸 보고 사실 살짝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지금 설명 듣고 우리 한우가 전 세계인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다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호주 등등의 그 소고기 대표적인 수출 국가들이죠. 그런 소고기로 유명한 국가들이 이들 국가에 비해서 우리 한우만의 장점, 차별점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한우가 수출이 되는 그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제 학술적인 뭐 어떤 단백질, 아미노산이나 함량 이런 부분보다 이 일반적으로 과연 한우를 왜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좋아할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소한 맛? 고소한 맛, 맛에 네, 있어서. 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마장동에 방문하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표현은 잘 모르겠어요. 맛있어서 오지 않을까요? 네. 보통은 뭐 이 대부분 이제 구워 먹고 이런 거 위주로 하겠죠. 똑같이 외국인들도 네, 선호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와규를 네네. 이제 사육하고 그다음에 와규의 맛과 사실 네. 이 와규는 이미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우는 먹어봤었을 때 와규만큼 또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상의 맛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예.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샤브샤브라던가 한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굽는 어떤 문화만 있었을 텐데 그 나라에서는 샤브샤브라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육회라던가 네네.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먹을 수 있는 어떤 한우의 어떤 네. 여러 가지 음식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실제 생각하고요. 유튜브 이런 데 보면요. 네네. 그 육회를 외국인들이 거의 못 먹어봤잖아요. 아주 뭐 그렇습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것들을 맞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구 쪽 경상도 지방의 어떤 뭐 육고기 이렇게 네, 뭉텅이라고 네. 하죠. 뭉태기. 뭉태기. 네. 예.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해외의 어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고 네. 참신하고 그다음에 이런 요리법도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해외 시선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독특하고 네, 네. 참신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지난 6월 달에 한우 수출에 있어서 낭보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그야말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수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6년 10월 달에 한우 수출을 위해서 정부 간에 처음으로 검역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이런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7년 만에 말레이시아로 수출이 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 7년씩이나 걸린 이유가 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말레이시아에 대한 한우 시장, 과연 앞으로 전망, 계획 같은 걸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7년이나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걸린 이유, 그리고 앞으로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말레이시아는 종교적인 문제 인증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 등등. 네, 맞습니다. 할랄 인증이고요. 할랄 인증은 이슬람 종교 관련 인증인데 인증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 행정으로 추진된 사례고요. 네. 향후 수출국 확대를 위해서 저희 업계도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협조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정부 네. 간의 노력을 했는데 정부에서 더 관심도 갖고 또 실제 현장에서 업계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새롭게 수출이 됐다고 하는데 뭐 아까 이제 홍콩 심지어 이제 몽골까지 이렇게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가능성 있는 나라는 어디로 보십니까, 교수님? 네,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네. 이런 이슬람권 국가들의 예. 수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와규가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구미 선진국들 네, 이런 네. 쪽으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와규의 대체제 네, 또는 더 우월한 가성비 제품으로서 네, 네. 우리가 그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그 말레이시아부터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가축 전염병이 이제 계속해서 예. 터지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 이제 세계 간에는 이제 무역 자유 협정을 맺고는 있지만 그 무역 자유 협정에 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 중에 하나가 검역 조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 이후로 구제역이 솔직히 근절이 됐다라고 하기가 좀 네, 어려울 네. 정도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발병을 하다 보니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수입 국가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네. 것들이 완전히 근절된 이후에 수입을 좀 재개했으면 좋겠다, 수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할랄 인증 거기다가 이제 질병의 어떤 발병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레이시아의 7년여의 노력 끝에 수출에 성공을 했지만 실제 말레이시아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정식 수출 직전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럼피스킨이나 또 지난번에 발생했던 구제역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우리 한우 농가의 근심도 더 커지고 또 수출의 부분에 있어서도 또 타격을 받게 마련인데요. 구제역 청정국가라는 목표를 갖고 수출을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이 방역 당국 그리고 농가에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방역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우리 한우 수출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어디인지 등등에 대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11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긴급 방제를 하게 되면 약 3주 후인 11월 말부터는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럼피스킨에 대응해서 정부 방역당국과 축산농가 등등이 백신 접종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접종률이 95%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럼피스킨의 급속한 확산은 일단은 막은 상태지만 여전히 한우 농가들은 시름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럼피스킨이 사람한테는 직접적으로 유해하지 않다. 특히 우유나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구제역 때는 우리가 불안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럼피스킨하고 구제역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두 질병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파의 매개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구제역이 이제 가장 어떤 차단이라든가 방역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은 공기에 의한 전파, 즉 바람에 의한 전파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막는 게 기계적으로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반면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모기와 흡혈 곤충 이런 곤충에 의한 어떤 전파가 주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곤충 방제에 좀 더 노력을 한다.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차단 방역하는 것이 굉장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구제역 방역 때 이제 또 하나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원래 이 구제역 청정국이라는 지위는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백신 미접종 청정국과 네. 백신 접종 청정국이 있습니다. 네. 당초 우리나라는 백신 미접종 청정국에 이게 더 우월한 지위입니다. 네, 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살처분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어떤 순간에 이제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네. 너무 많은 피해와 예. 그다음에 어떤 동물 복지적인 예, 예. 측면, 그다음에 환경 오염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정책을 이제 드랍을 했고 포기를 네, 했고 네. 백신 접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네. 사실 조금 이 접종이라던가 아니면 방역 수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던 거죠. 네, 근데 네. 그에 비해서 이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지금 신속하게 백신을 가지고 있었던 비축분을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수입분을 신속하게 수입을 한 이후에 지금 전국에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네. 지금 접종률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98%에 육박하고 그게 이제 어제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뭐 내일 정도쯤이면 거의 100%에 육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백신을 접종하자마자 네. 이 항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체 형성까지 약 3주 정도의 이제 시기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 3주 동안은 아마 산발적인 이 럼피스킨 질병의 발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네. 그 동안에는 계속해서 차단 방역이 약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네. 것이기 때문에 농가 여러분들의 협조와 그다음에 방역 공무원들의 어떤 노고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럼피스킨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한동안 이제 구제역의 공포가 많았었고 또 몇 년 동안은 구제역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충북 지역에서 이제 구제역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구제역 청정 국가 그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를 노력하다가 이제 이게 깨졌다고 하는데요. 우선 구제역 청정 국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고 왜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이 평소에 왜 발생하는 건가요? 그게? 우선 구제역 청정 국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동물 보건 기구에서 예, 이제 예. 권장안을 주는 것이 2년 동안 이제 구제역 발병이 없어야 되며 네, 네. 그다음에 1년 동안 그 이후에도 1년 동안 의심되는 어떤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가 네. 이제 그런 기준입니다. 그 아깝네요. 4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그렇습니다. 청정국가였다가 이제 다시 제가 알기로 뭐 한 달, 두 달 그 기간만 더 이제 잘 청정 그 기간을 유지했었으면 아마 그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을 네, 텐데 네. 안타깝게도 그 한두 달을 이제 버티지 못해서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발병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은 주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이제 일단 발생하게 되는 가장 주 원인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국제적인 어떤 교류가 이제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서 해외에 있는 악성 가축 전염병들이 국내에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네.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무역 국가이기 네. 때문에 이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난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과거에 이런 그 모기와 같은 어떤 네. 이런 곤충들이 적정 시기가 되면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네. 적정 시기가 되면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억제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한겨울에도 모기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어젯밤에도 상황들이- 아주 목에 아, 네네. 시달렸습니다. 엘리- 날씨가 네. 추워졌는데도 죽지 않고. 예, 네. 이런 모기들이 매개하는 이런 질병들, 럼피 스킨이 이제 대표적인 질병이거든요. 이제 이런 질병들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그러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네. 굉장히 이제 그 깨끗하게 네. 잘 우려를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네. 이런 방제돼야 될 이런 곤충들은 오히려 살기가 좀 더 편해지는 아하. 예, 이런 예. 어떤 환경이 또 형성이 되면서 네, 네. 앞으로도 가축 질병은 악성 가축 질병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 럼피 스킨 같은 질병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발병한 생긴 겁니다. 예, 거죠. 처음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 책으로만 봤지 네. 실제로 발병한 사례를 본 적이 없고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SOP 같은 것들이 책으로만 있었지 예, 실제로 이 럼피스킨 질병을 방역해본 이런 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번이 이제 지금 처음 해보는 네,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악성 가축 전염병들의 해외 유입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질병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과 대책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이제 땅이 넓은 나라들은 방목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제 사육하고 비육하는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또 네네. 주변에서 민원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어디 산속으로 가고 이렇게 뭐 구역을 정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육 방식에서 오는 어떤 질병 전파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밀집해서 하다 보니까 어디에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정확하게 그 중요한 부분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 한 마리당 사육되는 공간은 약 1평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돼지는 그거보다 더 심한 어떤 그 공간적인 어떤 밀집 사육을 하고 있고 네. 소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1평 정도가 지금 소에게 제공이 되는 공간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 밀집되는 공간 안에서 흡혈 곤충들에게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전파, 매개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서 네네. 질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나 농림부에서도 이미 인지는 하고 있어서 제도적 그다음에 자율적인 어떤 그 밀집 사육에 대한 어떤 그것을 줄이기 위한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그 전파 속도, 질병의 전파 속도 대비해서는 그런 어떤 노력의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제 이 막 시작한 한우 수출 제대로 이제 궤도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럼피스킨 이런 걸로 수출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럼피스킨이 발생한 관계로 수출에는 직간접적으로 지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하지만 저희 업계의 경우에는 발생지 영향을 받지 않고 네, 네.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 럼피스킨이 발생했는데도 영향 받지 않고 수출은 이루어지고 있군요, 지금. 네, 네네. 맞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출 제한은 전국 한의협회와 정부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럼피스킨 같은 질병이 발생하면 일각에서 이제 많은 그 비판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방역 당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다 커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어떤 백신 접종 실태 이런 것들이 좀 늦지 않았느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방역 활동이 좀 미진하지 않았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랑도 조금 약간 연계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의사들의 어떤 부족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장 큰 원인 중에 네.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가축 방역관이라고 불리는 이 수의직 공무원분들이 네, 네. 굉장히 수조가 지금 부족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런 어떤 질병의 방역을 총괄 지휘해야 돼 이런 수의사들의 숫자가 지금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뭐 네. 줄어든 이유는 뭐 사실 뭐 의사들이 지금 필수 진료를 기피하고 그다음에 뭐 군 초급 간부들도 구인난인 것처럼 처우에 대한 어떤 문제들 때문인데요. 수의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수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어떤 수의사들이 공직을 기피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수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승진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네, 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노력하고 같이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보상이라던가 리워드 네. 이런 측면에서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직도 잦고 그러다 보니 업무가 더 가중되고 네. 이런 악순환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력 부족 이런 네.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농가의 협조 부족입니다. 예, 네. 농가에서도 사실 아시다시피 50두 이상의 한우를 키우고 있는 네. 농장 같은 경우에는 자가 접종을 할 네,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백신을 이제 농장주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네, 네. 구제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제역이 터진 어떤 농장의 항체가 검사를 해본 결과 백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 인구 구조상의 또 문제가 노령 인구가 이제 계속 증가하면서 소를 잡고 소가 사실 백신 주사를 놓는다고 했었을 때 줄 서서 엉덩이를 내밀거나 이러지는 않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를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네,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네. 잡기도 굉장히 그렇죠, 어렵습니다. 막. 예. 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소에 대한 접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질병이 발생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 럼피 스킨 같은 경우에 백신을 놓는 방식이 좀 더 어렵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근육 주사를 통해서 네, 네. 보통 일반적인 주사를 놓는 것처럼 이렇게 네, 놓으면 되는데 네, 네. 이 럼피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SC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피하 주사, 즉 아하. 피부에까지만 네. 바늘이 들어가야 되고 더 아하. 깊이 들어가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오히려. 어떤 약간의 어떤 노하우라고 할까요? 네. 접종 노하우 같은 것이 필요한데 우리 사람 엉덩이 주사랑 비슷한 예. 거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농가에서는 사실 농장주께서는 주사를 전문적으로 놓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현재 지금 백신 접종률이 뭐 98, 99%이기는 네. 하지만 아마 추후에 3주 정도 지난 후에 항체가 형성은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실제로 주사가 제대로 놓아졌는지, 백신이 제대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두 가지적인 측면이 지금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많은 축산 농가들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네, 네. 지금 질병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어떤 원인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당국과 농가의 노력으로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약 95%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95%에 달하다 보니까 11월에 다 종식됐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겨울이 될 때마다 우리가 걱정하고 또 일반 국민까지 같이 조심해줘야 되는 게 있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구제역 이런 것들이 이제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위험 시기라서 철저한 방역이 더 요구되기도 합니다. 교수님 이런 때 방역 당국, 농가 어떤 점을 더 주의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겨울이라고 해서 방심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세균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아까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 그 발병률이 떨어지는 게 맞지만 바이러스성 질환은 기온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제역이라든가 AI 같은 경우가 겨울에 이렇게 계속 터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발병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백신 접종률이 98, 99%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항체가 형성되는 데까지는 약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백신이 제대로 놓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주 후에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계속해서 어떤 백신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항체가가 낮은 어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신속하게 백신에 대한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가에서 본인의 힘으로 접종이 어려운 그런 농가 분명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농가에는 신속히 국가에서 지원을 통해서 공수위 등을 파견하여 네. 이런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와 체계적인 어떤 예산의 확보, 네. 그다음에 신속한 어떤 액션, 동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백신은 뭐 미리 50% 정도도 미리 확보돼 있었고 하니까 백신의 공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때 네.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했었던 어떤 그런 경험과 어떤 네. 그런 시스템이 다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구제역의 어떤 그 발병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방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어떤 가축 방역관 수의사들의 어떤 부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각 불이 붙는 한우 수출에 있어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우의 맛에 매력에 푹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요건도 말씀 주셨듯이 그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 방역당국 그리고 각 농가들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해야 다시 수출도 더 불을 붙일 것 같은데 그런 걸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까요? 예, 우선 국가에서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전 범정부 기구를 좀 만드는 것을 저는 좀 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뭐 독특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민관이 같이 예, 합동으로. 맞습니다. 네네. 특히나 그 외교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이런 모든 부처들이 다 네네. 같이 예, 예. 어떤 범정부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게요. 이 사례가 일본에서 이미 와규를 세계화를 할 때 이미 만들었었던 사례입니다. 아, 예, 예. 일본에서는 이미 일본 식품의 문화 산업의 어떤 해외 진출을 위해서 식재료, 세계 요리 대회 같은 때에서 예. 와규를 가지고 어떤 이제 요리를 만든다던가 네, 이런 네. 경진 대회 같은 것들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해외에 아예 직접 진출을 해서 네. 그 나라의 문화관에서 뭐 와규를 직접 만들어서 파는 예,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이런 어떤 노력들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가 이미 잘 퍼져 있고 그다음에 각국의 우리나라의 외교관에서 한국 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쪽에서 한국의 식문화를 공급을 할 때 그 가장 중심 핵심으로서 한우 요리를 네, 예, 공급을 하고 이러한 어떤 어떤 다양한 어떤 레시피의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네.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이 한우의 세계화에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기업 하나의 노력으로는 기업 한 그렇죠. 국가의 노력은 좀 어렵고 예. 전 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그렇죠. 해서 예, 네, 네. 모두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K푸드 페스티벌 이런 게 많이 열리는데 그때 이제 어떤 주 상품 중에 이제 한우를 재료로 한 이런 식음료 상품 같은 걸 많이 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대표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럼피스킨에도 불구하고 수출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신데 한우 유통 수출 업계에서 정부나 또 어떤 저 대외 기관들 등에 바라고 싶은 거 건의사항 이런 거 있으면 편안하게 한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한우 맛은 전 세계적으로 측정 소금이었다 맛이 훨씬 뛰어납니다. 월등히. 네. 그러나 육안으로 보기에는 마블링이나 육질은 일본 와규에 밀리고 가격 네, 네. 경쟁력 또한 매우 낮아 수출 국가에서 판매율이 떨어지는 거는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기존에 그랬다는 네. 거죠. 네. 게다가 한우 견의 시기에 따라 예를 들어 명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폭이 커서 수출 단가가 기준 닿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이런 가격 경쟁력에 밀리지 않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격 지원에 대한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이라든가 한우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요청이 들어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출까지 연결되는 것은 좀 어려운 네, 지금 대안인 네. 것 같아서 요거를 좀 풀어주시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민관 합동으로 같이 수출길을 여는 거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마무리로 그동안 한우 수출이라든지 또 방역에 있어서 정부 또 당국 등등의 건의사항 바라고 싶은 거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또 다시 한번 그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시고 있는 어떤 수의직 공무원분들과 그다음 축산 관계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농민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세 형성까지는 약 3주의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항체가가 100% 다 잘 형성되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백신의 접종 방식 자체가 기존의 백신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바로 신속하게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백신 접종 그리고 피해 농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 네.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행히도 네. 국가 단위가 아니라 번역 단위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쪽 지역에서 발병을 하더라도 다른 쪽 지역의 수출은 예. 지금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지역 간의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막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한 한우 수출 현황과 럼피스킨 등을 포함한 각종 병에 대해서 방역 현황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함께 분석해 주신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또
현장에서 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 현황과 그리고 마약 중독에 따른 경제적 피해, 손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